여기 10년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아들을 간호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백방으로 병원을 다녔지만 끝내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 한국의 한 의사가 이 병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클라라 슈만이에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살고 있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아들 요한과 모든 것을 바꾼 10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이는 지금 12살이에요. 그 일은 요한이가 2살 때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되었거든요. 다친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알 수 없었어요.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냥 멈춰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던 어린 아들이 갑자기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말도 할 수 없고 눈만 꿈뻑거릴 뿐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달라질까? 하고 생각해요. 요한이 방에 가서 안녕, 우리 용감한 아들아라고 말하죠. 침대에서 요한이를 일으켜 세워요. 몸이 새처럼 가벼워요. 하지만 요한이 눈은 그냥 천장만 바라봐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안다는 표현도 하지 않아요. 절대 대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매일 그렇게 해요. 요한이에게 날씨 이야기를 해주고 아침에 뭘 만들어줄지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요한이는 반응하지 않죠. 요한이가 2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슈투트가르트 지역 병원 의사들이 왔어요. 많은 검사를 했어요. 큰 기계로 요한이 뇌 사진을 찍고 피도 뽑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했지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의사들이 말했어요. 뇌는 정상으로 보이고 몸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모두들 한결같은 내용이었지요. 그 중에는 친절한 의사들도 있었어요. 부드럽게 말하고 요한이를 조심스럽게 만져주었어요. 원인은 모르지만 뇌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니 나을 거라며 보장 없는 희망을 주었지요. 의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누군가가 제 심장을 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다는 것이 맞겠지만요. 남편 리처드는 강하게 버티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요한이 침대 옆에 몇 시간씩 앉아 있곤 했어요. 요한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면서 리처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울곤 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그만두었고 집과 직장만 오갔지요. 요한이가 아프게 된 지 3년 후 어느 날 리처드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왔어요. 클라라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 당신들 둘 다 사랑하지만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나를 죽이고 있어. 하루씩 천천히 죽어가는 것 같아. 남편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했어요. 우리가 함께 버텨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나보다 강해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모든 걸 더 슬프게 만드는 것보다 당신이 요한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리처드는 짐을 싸고 떠났어요. 그렇게 갑자기 요한이와 저만 남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방법을 배워야 했어요. 요한이는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특별한 관을 통해 음식을 주는 방법을 배웠어요.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매일 요한이 팔다리를 움직여줘야 했고 피부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침대에서 자세를 바꿔줘야 했어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부분은 요한이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혼자라는 것이었어요. 친구들이 방문을 그만두었어요. 처음에는 들러서 요한이 어때?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대답이 항상 똑같아일 때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했어요. 요한이가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불편했어요. 자신들의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웃들은 제가 휠체어에 요한이를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보면 길을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몇 년째 이런 상태인 아이의 엄마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요한이와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 돌아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자라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매일매일 해마다. 밤에 요한이가 잠들면 부엌에 앉아서 울곤 했어요. 하나님께 왜 제 아들인가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요한이가 저에게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렇게 10년이 지나갔어요. 같은 일상, 같은 희망, 같은 실망의 10년이었어요. 저는 42살이었지만 100살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요한이를 들어 올리느라 손은 항상 피곤했어요.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요한이를 혼자 돌본 지 3년이 되었을 때 의학학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슈투트가르트의 간호사가 왜 큰 의학 모임에 가겠어요? 글쎄요, 저는 절망적이었거든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해서 제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들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이런 학회들은 베를린이나 뮌헨 같은 큰 도시에서 열렸어요. 요한이를 돌봐주시는 분에게 맡기고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갔죠. 무척 고단했어요. 하지만 요한이 같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2년 동안 이런 모임에 갔지만 도움이 되는 건 거의 배우지 못했어요. 의사들은 심장수술과 암치료, 골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된 아이들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2021년 봄 베를린에서 열린 학회가 있었어요. 그 학회도 다른 것들과 똑같았어요. 들어본 적도 없는 병들에 대한 지루한 발표들이었어요. 의자에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뭔가 특이한 억양의 발표가 들렸어요. 눈을 돌려 무대를 보니 역시 독일인이 아니고 아시안이었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어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한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기능적 무반응 증후군에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 들어본 병명이었지만 무언가 도움이 될 정보가 있을 것 같았어요. 김 박사가 버튼을 눌렀더니 큰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정확히 요한이와 똑같아 보였어요. 눈은 떠 있지만 비어 있었고 몸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 아이는 수진이입니다 라고 김 박사가 말했어요. 저희 병원에 왔을 때 8년 동안 이런 상태였어요. 부모님이 아시아 전역의 의사들에게 데려갔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 아이는 요한이의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다음 김 박사가 다시 클릭했어요. 화면에 동영상이 나왔어요. 같은 어린 여자아이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아마 엄마인 것 같은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둘 다 기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 박사가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요한이처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그런 다음 같은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걷는 동영상이었어요. 또 다른 여자아이가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같은 아이가 웃으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라고 김 박사가 말했어요. 이들의 몸은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단순히 몸으로 가는 문을 닫아버린 거였어요. 저희는 그 문에 대해 연구했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찾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여기 정확히 요한이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김 박사가 발표를 마쳤을 때 저는 그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요한이 사진을 보고 죄송하지만 당신 아들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떡하죠? 다른 의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 희망을 짓밟으면 어떡하죠? 다른 의사들이 대부분 떠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 그에게 걸어갔어요. 다리가 젤리처럼 느껴졌어요. 실례합니다. 김 박사님이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김 박사가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드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요한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제 아름다운 아들의 사진들을요. 김 박사가 사진들을 주의 깊게 봤어요. 우리 팀이 직접 아드님을 진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한국에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뻤지만 금방 걱정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저는 돈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한국 병원이 과연. 말을 멈췄어요. 제가 실제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독일 의사들이 못한 일을 한국 의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슈만 부인이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셨어요. 아드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좋은 엄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언니 안나에게 전화했어요. 언니라고 말했어요. 요한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아. 정말? 안나가 놀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디? 어느 병원? 한국에서.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 안나가 마침내 말했어요. 클라라, 확실해? 너무 멀잖아. 그리고 비쌀 텐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만약에 된다면 어떡해? 제가 되물었어요. 그래, 뭐라도 해봐야지. 언니는 말끝을 흐렸어요. 또 다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 안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의사가 요한이를 도울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봐야 해. 안 해보면 평생 후회할 거야. 언니가 맞았어요. 시도해봐야 했어요. 하지만 먼저 요한이를 한국에 데려가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헛된 희망이 아니라는 걸 제 자신에게 확신시켜야 했어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달에 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집에서 그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한이의 의료 상태 때문에 여행을 위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비싼 비행기표 비용을 마련할 방법도 찾아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긴 비행 동안 요한이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도 알아내야 했어요. 충분한 돈을 모으고 모든 걸 준비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마침내 2024년 7월에 요한이와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비행기에 탔어요. 요한이는 특별한 의료용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앉아서 요한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비행 시간은 14시간이었어요. 저는 2시간 이상 비행기를 탄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비행 중에 요한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하지만 공항 상태가 될 때마다 요한이 얼굴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달랐어요. 공기 냄새부터 달랐어요. 표지판들은 작은 그림처럼 보이는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사람들도 다르게 독일 사람들보다 더 조용히 움직였어요. 병원 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너무 정중했어요. 저희를 만났을 때 인사를 했어요. 부드럽게 말하고 요한이 침대를 아주 조심스럽게 옮겼어요. 의료진이 그렇게 친절한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김 박사님이 계시는 신경재활센터는 고향의 병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회색 콘크리트 벽 대신에 꽃이 가득한 정원이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 대신에 제스민 향이 났어요. 건물은 병원보다는 호텔 같아 보였어요. 요한이 방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정원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침대가 편안했어요. 제가 잘 수 있는 특별한 의자도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병원 방들이 작고 차가웠거든요. 이 방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간호사가 저희를 확인하러 왔어요. 박 간호사님이라고 하셨는데 독일어를 아주 잘하셨어요. 슈만 부인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 박사님이 내일 아침에 요한이를 진찰하실 거예요. 오늘 밤은 쉬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너무 긴장되었거든요. 김 박사가 요한이를 보고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아드님은 다른 케이스예요. 라고 말하면 어떡하죠? 밤새 요한이 침대 옆에 앉아서 요한이가 숨 쉬는 걸 지켜봤어요. 제발이라고 속삭였어요. 이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김 박사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박 간호사님이 저희를 데리러 왔어요. 산과 강 그림으로 장식된 복도를 따라 요한이 침대를 밀고 갔어요. 모든 게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김 박사가 진료실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봤을 때와 똑같아 보였는데 이제는 흰 의사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슈만 부인님이라고 독일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안녕, 요하나. 김 박사는 제 손을 악수하거나 다른 의사들처럼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바로 요한이 침대로 걸어갔어요. 친절한 눈으로 제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요하나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금 너를 살펴볼 거야. 괜찮지? 그런 다음 요한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요한이 눈을 직접 들여다봤어요.
다른 의사들이 하는 빠른 훑어보기가 아니었어요. 계속 말을 걸고 주의를 끌며 1분이 넘게 눈을 보았어요. 김 박사가 몸을 일으키고 저를 돌아봤어요. 슈만 부인님이라고 차분히 말했어요. 아드님은 의식이 있어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단지 그걸 반응으로 보여줄 수 없을 뿐이에요.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속삭였어요. 제가 손을 움직였을 때 동공이 반응했어요 라고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아주 약간이지만 반응했어요. 제가 이름을 부를 때 호흡이 바뀌었고요. 아주 작은 신호들이지만 요한이가 몸 안에서 깨어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울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요한이가 식물인간 같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이 한국 의사가 제 아들이 모든 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드님은 기능적 무동증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김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마음이 생각과 몸 사이에 벽을 쌓은 것 같아요. 그 벽은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요한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벽이 요한이를 가두고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도울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저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어머니가 요한이의 감정을 열어줄 열쇠예요 라고 김 박사가 말했어요. 요한이를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요한이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는지 아시고 뭘 사랑했는지 아시죠? 그 지식이 제가 가진 어떤 지식보다도 강력해요. 김 박사가 저를 병원 근처 서점으로 보냈어요. 요한이의 가장 행복한 기억과 연결되는 뭔가를 찾아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아프기 전에 기억과 연결되는 걸로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걸으면서 모든 게 얼마나 현대적이고 깨끗한지 놀랐어요. 서점은 거대했고 한국어, 영어,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된 책들이 있었어요. 마침내 제가 찾던 걸 발견했어요. 어린 왕자의 프랑스어 번역본이었어요. 이게 요한이가 아기였을 때 매일 밤 읽어주던 책이었어요. 요한이가 아프기 전까지 함께 수백 번 읽었던 책이었어요. 책을 손에 들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답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확실한 느낌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와서 매일 요한이에게 어린 왕자를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의자에 앉아서요. 요한이가 어렸을 때 함께 읽던 똑같은 페이지들을 읽어주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한이 얼굴은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아 보였어요.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박사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해 한국까지 온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주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의자에서,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5일째 되는 날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린 왕자의 장미에 대해 읽어줄 때 요한이 눈이 아주 조금 움직인 것 같았어요. 너무 작아서 정말 일어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간절히 바라서 헛것을 보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읽어주었어요. 13일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린 왕자가 여우를 만나는 부분을 읽고 있을 때 요한이 왼쪽 눈이 깜빡였어요.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자동적인 깜빡임이 아니었어요. 달랐어요. 더 길었어요. 저에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어요. 즉시 김 박사를 불렀어요. 김 박사가 요한이 방에 와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요한아라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 말이 들리면 한번 깜빡여봐. 요한이가 깜빡였어요. 한 번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하면 2번 깜빡여봐. 요한이가 2번 깜빡였어요. 너무 세게 울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정말 거기 있었어요. 줄곧 거기 있었던 거예요. 몸 안에 갇혀서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거예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주 동안 요한이는 더 많은 질문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스는 1번 깜빡이기. 노는 2번 깜빡이기. 음악을 들을 수 있니? 1번 깜빡임. 아프니? 2번 깜빡임. 어렸을 때 엄마가 책 읽어주던 걸 기억하니? 1번 깜빡이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요한이가 우는 걸 처음 봤을 때 저도 울었어요. 좋은 눈물이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절대 잊지 못할 날이 왔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평소처럼 요한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생각 없이 요한아, 오늘은 엄마 생일이야 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눈이 커졌어요. 그런 다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책을 덮고 요한이 손을 잡았어요. 요한아라고 속삭였어요. 엄마는 온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해. 그리고 들렸어요. 요한이 목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소리가 조용하고 거칠었지만 진짜였어요. 엄마. 그 한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10년의 침묵, 10년의 사랑, 10년의 기다림. 모든 것이 그 아름다운 한 단어 안에 있었어요. 엄마. 요한이를 안고 동시에 울고 웃었어요. 제가 기쁨에 겨워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을 때 김 박사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이후로 요한이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김 박사가 대화와 요한이 근육의 부드러운 진동을 결합한 치료를 시작했어요. 요한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작은 전기 자극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어요. 요한이는 처음에 무서워했어요. 진동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손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더니 팔을 들 수 있게 되었어요. 요한이가 손을 움직여서 제 얼굴을 만진 날 행복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요한이는 매일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요한아, 아빠한테 전화하고 싶어? 요한이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아빠는 떠났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아빠는 슬퍼서 떠난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네가 아빠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이제 네가 말할 수 있으니까 아빠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지도 몰라. 요한이가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벨기에에 있는 리처드에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리처드, 누군가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라고 말했어요. 요한이 귀에 전화기를 대주었어요. 거칠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요한이가 말했어요. 아빠, 요한이에요. 리처드가 너무 크게 울어서 전화기 너머로도 들렸어요. 요한아? 정말 너니? 네, 아빠. 보고 싶어요. 리처드는 그 다음 주에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요한이 방으로 걸어 들어왔을 때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요한아, 떠나서 정말 미안해. 너를 영원히 잃은 줄 알았어. 요한이가 손을 뻗어 아버지의 얼굴을 만졌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 여기 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요한이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했었거든요. 모든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어요. 글씨는 떨렸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제 목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어요. 서울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요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라고 말했어요. 정말 집에 가요? 제 아들을 봤어요. 정말로 봤어요. 요한이 눈에서 빛을 봤어요. 미소를 봤어요.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를 봤어요. 그럼 내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진짜 가족이 되었어. 그리고 너는 이미 삶 속으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단다. 한국이 우리 가족을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걸 배웠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고의 도움이 와요. 때로는 줄곧 바로 앞에 있었던 것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찾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가야 할 때도 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